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데 한몫한 범 내려온다 후두두두두두. 근데 그 영상 2탄에 버금가는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지난해 범 내려온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한국관광공사가 이번에 또 일을 냈습니다. 이번엔 서산 머드맥스란 영상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매드맥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단연코 이 장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바로 네. 사막 추격전이죠. 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를 떠올리게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운기에 힘찬 시동을 걸며 시작되는 이 영상. 벌써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죠. 그렇게 비장하게 경운기를 몰고 달려보는 곳은 바로 서산 갯벌이었습니다. 오호. 영화 매드맥스에 사막이 있다면 서산 머드맥스에는 갯벌이 있다. 이렇게 흥겨운 힙합 음악을 배경으로 수십 대의 경운기가 비장하고 웅장하게 갯벌을 달려가는 모습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갯벌을 달려가서는 뭘 하느냐? 자, 바지락을 캐는 모습이 이어서 나옵니다. 굉장히 네. 재밌게 연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저 바지락 캐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영화 멜 깁슨, 배우 멜 깁슨 씨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에.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경운기가 저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연출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하. 거의 그냥 아까 말씀하신 영화 매드맥스의 분노의 도로를 거의 패러디해서 정말 멋있는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서산이 갖고 있는 그 축제, 머드 축제가 있잖아요. 그걸 네. 이제 영상화해서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었고 이게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 시즌 2인데요. 이름은 네. Feel the Rhythm of Korea. 발음 좋으신데요. Feel the Rhythm of Korea인데 아하. 그만큼 이제 한국의 리듬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위가 총 30대가 동원이 됐고요. 서산, 대산읍, 오지리, 어촌 계장 및 주민 8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세상에. 관광공사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강릉 양양편에는 젊은이들 죽도해변에서 서핑하는 장면도 이거. 네, 이렇습니다. 네. 이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안반대기에서 캠핑하는 모습도 뭐 영상으로 만든 게 있고요. 대구에서는요. 특유의 골목 문화를 보여주는 등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인데요. 네. 저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고만 있어도 흥이 절로 납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서산 머드맥스 광고를 보고 빠져든다. 몇 번째 돌려보고 있다. 경운기가 이렇게 멋진 거였나? 제 고향 서산을 멋지게 소개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네. 반응들이 있는데 네. 지난번 1탄 때 범 내려온다 때 6억 뷰가 넘으면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요번 2탄도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충남 서산에서 이런 멋진 작품 나온 게 충남 얘기 하나 더 가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얼마 전 실종 할머니 곁을 지켜서 구조를 도운 백구 기억하시죠? 바로 어제 이 백구에 대한 119 명예 구조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반짝반짝 새로 산 개집 한 채와 예쁜 목줄, 그리고 개가 좋아하는 간식이 준비된 이곳.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화환, 마지막으로 임명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과연 이 많은 물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견생역전, 올해 4살을 맞이한 백구입니다. 백구야, 오랜만이다. 네, 이 백구 네. 모습 더 건강해 보이죠? 아하. 지난달 자신을 키워준 90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할머니가 쓰러지자 꼬박 이틀 동안 그 곁을 지켰던 백구입니다. 국내 최초 명예 구조견으로 임명돼 이렇게 케이크 독상도 받았고요. 어리둥절한 표정의 백구의 목에 알록달록 화려한 화환도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모두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며칠 사이 보다 그냥 더 의젓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백구가 뭔가 자신의 견생역전이 되는 걸 아는지 말씀하신 대로 의젓해진 것 같은데 네. 그때 백구가 정말 사람을 구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할머니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집을 나선 거예요. 네. 근데 한 마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어허. 백구만 할머니 곁을 지킨 건데 세상에.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할머니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이고 할머니 이제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네네.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혼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체온 떨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이고. 그런데 백구가 어떻게 본능적으로 할머니 몸을 계속 비벼가지고 할머니 체온을 유지를 시켰고 아이고. 그다음에 수색할 당시에 할머니가 육안으로 발견될 수 없는 곳에 있었는데 네. 열화상 드론을 띄웠는데 할머니 혼자 있었으면 그게 체온이 안 잡히는 거였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백구가 할머니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백구의 체온이 잡힌 거예요. 어허. 그래서 할머니가 산 거니까 세상에. 백구가 이번에 정말 협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앙증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쟤 때문에 다른 거 지금. 구조대원분들도 백구 덕분에 할머니 사셨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세상에. 근데 저 영상 본 분들이 박성배 변호사님 저 당시에 아이고 사람보다 낫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사람을 실질적으로 구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으니까요. 어제 충남 홍성군이 백구를 명예 구조견에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교 계급을 부여했습니다. 이 그래요? 소방교 계급은 8급 공무원 상당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구는 정작 자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선물, 집, 케이크, 껌, 화환 등 선물도 가득 받았다고 합니다. 와 부럽다. 저 보세요. 개껌. 네. 앞서 보니까 저기 고기야. 뭐 고기도 마음껏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근데 저 장소가 상당히 뜻깊은 장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재문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백구가 명예구조견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 임명한 장소가 어디냐면 홍성에 있는 역제 방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아. 거기에 의견상, 의견이란 말이 이제 개견자를 써서 의로운 개의 동상이 있는 보통 곳이에요. 우리가 의인상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의견상이 있는 곳인데 이게 의견상이 뭐냐면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설화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설화가 뭐냐면 예전에 주인이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 불이 나니까 이 개 한 마리가 본인의 몸에 물을 적셔서 불을 계속 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인을 살려내는 일이 세상에. 있었거든요. 이게 홍성에 내려오는 설화인데 이 설화의 주인공, 그러니까 두 번째 의견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그 설화의 의로운 개 설화가 내려오는 개방주라는 장소가 있는데 네. 홍성에 또 한 마리의 의견을 품게 돼서 매우 감격스럽다고 하면서 백구에 대한 칭찬과 함께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명예 소방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홍성 주민분들도 으쓱으쓱 하실 거예요. 정말로 이 고장의 명예를 세상에 백구가 정말 한껏 드높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호주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운동 중에 플랭크 자세라고 해서 팔꿈치와 발끝을 바닥에 대고 온몸을 지탱하는 그런 전신 운동이 있는데요. 아, 그거 어렵더라고요. 네,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초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 플랭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남성이 예, 보입니다. 처음엔 저렇게 다 잘해요, 처음엔. 그러니까요. 이제 막 시작했나 했는데 보셨지만 이미 6시간이 넘은 그런 상태인데요. 이 남성 그냥 보기에는 막 운동을 시작한 사람 같고 전혀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의 여유를 보이냐면 지금 중간중간 휴대전화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물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면서 버티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9시간이 넘어갔고요. 목표했던 9시간 9분에 가까워지자 모두가 카운트다운을 알리면서 축하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에요. 저 이건 못 믿겠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분 이 배 쪽에 투명 받침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9시간을 버텨요? 보통 사람들은 1분 버티기도 힘듭니다. 이 지난달 6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다니엘 스컬리 씨가 9시간 30분 1초 동안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염을 대박 토해냈습니다. 사건인데요. 사실 스칼리 씨 12살 때 왼쪽 팔을 다친 후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버틴 스칼리 씨도 플랭크 동작 시 고통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팔꿈치와 팔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나중에는 어깨까지 아프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네, 스칼리 씨가 이번에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그의 삶도 조명을 받았는데 방금 박성배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12살 때 팔을 다쳐서 CRPS,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게 많이 알려졌죠. 이거에 대해서 스칼리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CRPS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요. 어떤 고통 장벽이 있든 마음을 먹고 할 수 있으면 믿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고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네요.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기쁨 2배 되기도 힘든데 기쁨이 무려 5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한 테마파크에서 아기 호랑이 5 남매가 태어났는데 아, 그래요? 그게 지금 그 호랑이들이 폭풍 성장 중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어허. 보시죠. 예, 지난 6월에 엄마 건곤이와 아빠 태호 사이에서 태어난 2남 3녀의 아기 호랑이 5둥인데요. 네. 멸종위기 일종에 속하는 한국 호랑이는 보통 한 번에 2~3마리 정도만 새끼를 낳는데 이렇게 5남매를 한 번에 낳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어허. 그런데 그 5남매가 모두 건강하게 엄마의 보살핌 아래 생후 70일 만에 8배가량 자랐는데요. 세상에. 이 귀여운 아기 호랑이들의 생후 70일을 맞아서 지금 이름 공모가 열린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 호랑이들이 각자 개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식탐이 많고 둘째는 겁이 많고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많긴 많네요. 네, 그런 어쨌든. 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이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안진영 기자님 지금 테마파크에 가면 저 호랑이 5남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70일 만에 8배나 성장했으니까 이제 볼 수 있겠지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도 이 어미 호랑이 건곤이가 내실에서 5남매를 돌보고 있거든요. 아. 1차 백신 접종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네. 일단 해당 이 동물원에 이 호랑이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원래 함께 살고 있던 무궁이 태범이 남매가 있는데 이 둘은 10월 중 경북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되면은요, 이 5남매의 생활 공간도 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호랑이의 명맥을 잇는 그 호랑이 5남매 무럭무럭 잘 자라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경사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했던 호주에서 호주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지난 3일 오전 11시 45분쯤에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한 도시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 208km 떨어진 도시에서 어허. 3살 배기 남자아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3살 배기 남자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요. 경찰과 응급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 동원돼서 총 263만 제곱미터를 샅샅이 뒤졌는데 세상에.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인근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서 찾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이런 실종 사건에서는 특히 골든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나면서 생존 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지는 아이고, 굉장히 어떡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조 헬기 수색 과정 중 집에서 3~4km 떨어진 강둑에서 사라졌던 아이가 극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머. 보시는 것처럼 당시 아이는 개울 바닥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얼굴을 닦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경찰과 가족은 해당 지점으로 급히 달려가서 아이를 구조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마침내 아이를 찾게 된 가족과 친척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을 감추지 세상에, 못했다고 세상에. 합니다. 가족들은 애써준 경찰과 응급구조대에게도 감사를 표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란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쁨에 벅찬 가족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e, we have searched the area head to toe, SES with police. The first day it happened, I went around with the police, and I don't know, it's just, yeah, it's a miracle. I guess relief more than anything. Obviously, after 3 days, desperate to find him, desperate to get an outcome such as this. So certainly standing here today, it's a good news story. 찾아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긴 한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가 어쩌다가 저 인적 드문 저곳까지 가게 됐을까요? 아이의 가족에 따르면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긴 하지만 집 밖을 벗어나서 헤맨 적은 없다고 합니다. 납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 실제로 수색 과정에서 몇몇 의심스러운 정황도 드러나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구체적인 실종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이고 이 경찰도 납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쨌든 정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가족의 품에 안겨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코로나19 국면에서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또 잃어버리고 사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축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겨야 제맛이죠.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역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뚫고 스페인 3대 축제 중 하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현장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스페인 3대 축제 중 하나인 발렌시아의 라스파야스가 한창에 있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요. 환호 소리가 도시를 가득 메웁니다. 밤이 되면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데 이 성 마리아 축기를 기념하면서 거대한 인형을 불태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불길이 인형을 휘감으며 타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거대한 인형들은 지역 장인이 수개월에 걸쳐 만든 것인데 마지막 날 불에 태워지면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인형들 수개월에 걸쳐 만든 거라는데 아깝게 왜 불태워요? 세상에 전시하지. 저게 라스파야스라고 하는 축제인데 스페인 3대 축제 중에 하나인데 처음부터 불에 태울 목적으로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나무나 집 같은 소재로 인형을 만드는데 그의 사회적 이슈 같은 걸 인형으로 표현해가지고 불태우면서 뭔가 과거는 흘려보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그런 의미인데 저 인형 중에서 제일 잘 만든 인형들은 선정을 별도로 해서 따로 축소된 인형을 추가로 또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박물관에 소장한다고 합니다. 아하. 저거 보니까 우리 뭐 달집 태우기 아마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애군도 없애고 그런 소원도 비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뇌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일 텐데 세상에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영화 같은 탈옥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수감자 6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스라엘의 길보아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무기수 6명이 탈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방 화장실 3명대 아래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좁은 둘레입니다. 무기수들은 이날 새벽 4시 인원 점검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교정 당국은 이들이 그보다 몇 시간 전에 미리 파놓은 땅굴을 통해서 탈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도소 담장 밖에서는 이렇게 도로로 통하는 땅굴의 출구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쇼생크 탈출과 정말 거의 싱크로율이 99.99% 같아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쭉 나가서 담장 밖으로 굴을 팠다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לא מדובר בדיוק במנהרה שנחפרה, יש פה משהו שכנראה נוצל כתוצאה מהמבנים של התאים שניצלו את החלל. 교도소 안에서 굴을 판다? 무슨 드릴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뭘로 판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쇼생크 탈출하고 거의 비슷해요. 쇼생크 탈출에도 숟가락으로 파잖아요. 네. 녹슨 숟가락을 이용해서 저걸 판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사건. 얼마나 오랫동안 저걸 지속적으로 팠을까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은 수십 년에 걸쳐서 파는데 저 지금 뭐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땅굴을 판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탈출을 했고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또 다른 탈출자나 수감자의 탈출이 우려돼서 저기에 수감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감을 시켰고요. 현재 드론하고 군대를 이용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국경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서 국경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안진용 기자님, 저 탈옥한 사람들이 대부분 무기수? 그렇다면 중범죄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라진 수감자 중에 한 명은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주도하는 파타당에서 군사 조직을 지휘하던 전직 사령관입니다. 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의 사망자를 유발한 테러 공격의 책임자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은요, 요르단강 서안 북부 이 제닌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지하드 단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들을 다시 붙잡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 사람들을 잡는 게 중요하냐면 저 탈옥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이 한껏 기쁘겠죠. 그리고 의기양양하겠죠.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지만요. 저런 사람들을 잡지 못하면 다른 죄수, 이 수감자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검거를 했다는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누구보다도 자유를 절실하게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현재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한 아프간의 시민들, 국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프간 출신의 젊은 예술가, 대학생인 한 분이 그림을 그려서 현재 아프간의 상황을 담아낸 그런 그림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사진, 그 그림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아프간 출신의 여성 나흐마니가 SNS에 공개한 아프간 소녀의 초상화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프간 소녀 보시고 있고요. 항공기와 기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이 철조망이로 아이를 구조하는 모습과 달리 색칠된 부분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과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도 보입니다. 탈레반에 점거당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그림 한 장에 담아냈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지금 이 벽화예요. 여러분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접하면서 들으셨던 관련 소식들이 다 저 그림에 녹아 있어요. 앞서 보시면요. 뭔가 사람들이 추락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작게 표현됐지만요. 그게 뭐겠어요?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던 사람들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보세요. 저 수송기처럼 보이는 날개, 왼쪽 날개 보세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날개 같기도 하잖아요. 왼쪽 날개는요. 그런 모습. 그리고 저 철조망이 쳐인 담벼락으로 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시고 탈출시켜주세요. 아프간 엄마 아빠들의 절규 아이를 미군들한테 올려보내는 그 모습도 생생하게 벽화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정말로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뭘까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 이 그림을 그린 라흐마니는요. 4년 전 특별 이민 비자로 미국으로 와서요. 이 토목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원래 의도대로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당한 겁니다. 세상에. 처음에는 이 자국의 문화를 아름답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소녀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후 카불이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림의 톤이 바뀐 겁니다. 세상에. 저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게 됐다는 건데요. 조국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아프가니스탄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의도로 저 그림이 조금은 달라지게 됐는데 라흐마니 외에도 수많은 아프간 출신 인플루언서들이요. SNS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작품을 원래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급작스럽게 변경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아픔과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상황도 그림에 담겨져 있지만 지금 이런 모습도 목격이 되고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강의실 한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쪽에는 일반 복장을 입은 남학생들만, 다른 한쪽에는 히잡 차림의 여학생들만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이후 각 대학에는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침이 전달됐는데 세상에. 해당 지침은 여학생들에 대해 히잡 착용과 출입문 구분, 여교수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고요. 남녀 따로 강의실을 배정할 것을 명시하면서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 이렇게 커튼으로라도 남녀를 구분하라고 해서 이렇게 커튼을 친 채로 강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체 하재근 평론가님 21세기에 대체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탈레반이라는 집단이 일반인의 상식,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특수한 종교적인 원리주의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집단을 미국이 밀어준 건데 과거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소련이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의 전통을 다 이제 타파하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따로 뭉쳤는데 미국이 이제 소련한테 대항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무기를 대주니까 그 집단이 탈레반이 돼가지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건데 처음부터 종교적인 원리주의적인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통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슬람교 신자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좀 특이한 행태를 탈레반이 자꾸 보이는 거고 저 칸막이 친 게 정확히 탈레반의 지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탈레반은 지금 다른 나라랑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투자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상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네. 저게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저 상황은 남학생과 여학생,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커튼이 쳐 있잖아요. 그런데 더 우려되는 건 이제는 강의실에서 여학생의 배우는 모습, 강의 듣는 모습조차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마저 듭니다. 국제사회가 다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요. 주차장에 들어설 때 내 차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예, 약 한 달 전쯤이었죠. 지난달 11일 천안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사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스팀업체 차량이 폭발하면서 스팀업체의 직원이 2도 화상을 입었고요. 아파트 주민 14명이 연기 등을 흡입해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네. 게다가 차량 666대가 파손됐는데요. 여기에 배관, 전기 시설 등도 피해를 입어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 손해액만 약 1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죽하면 물론 그 스팀 세차 업체 직원분은 2도 화상 입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도 화재 참사라고 많은 이 언론들이 제목을 붙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상황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1일 울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출근을 하던 여성, 앞에 있는 차량의 아래쪽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이 차량 하부에서 불길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성은 황급히 자신의 차를 옮기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지금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도 화재 차량의 아니, 불길은 버튼 누르네요, 지금 전화로. 네. 점점 불길이 점점 커지면서 폭발로 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고. 지하 주차장 안은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이기 시작을 했고요. 세상에. 불길은 걷잡아 볼 수 없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신고를 했던 주민, 신고에 그치지 않고 잠시 후 누군가와 함께 지금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앞서 여성분 그리고 뭔가 지금 자신의 차량 일단 대피시킨 다음에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는데 그런데 지금 남성분과 함께 같이 현장에 뛰어왔어요. 아니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왜 멀리 일단 대피하지 않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보실 이 영상 안에 담겨 있는데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주민과 함께 달려온 사람은 바로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주민이 119에 신고를 하면서 관리사무소에도 전화를 걸어서 화재 사실을 알렸던 건데요. 두 사람은 함께 소화전을 열어서 소방호스를 꺼낸 뒤 관리사무소 직원은 차량에 물을 뿌리기 시작을 하고요. 주민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화재 현장의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수신호를 굉장히 알려주네요. 다급한 네네. 모습이죠. 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빠른 대처 덕분에 추가 피해 없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주민분하고 저 관리사무소 직원분 없었다면 진짜 아찔한 대참사 또 일어났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일어났던 참사가 또 일어날 뻔했죠. 저게 지금 지하 주차장 1층에 3층, 지하 1층에 3층까지예요. 근데요, 3층 한 층에만 차량이 500대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면 1, 2, 3층 합치면 거의 1,500대가 되는 어머, 거잖아요. 세상에. 만약 저기서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불을 못 껐다고 하면 전체가 다 전소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차량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저 한 분의 여성분이 기지를 발휘하고 정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이러는 바람에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어요. 3분 만에 소방차, 순찰차 도착해서 세상에. 진화가 됐거든요. 네. 저 한 분의 신고, 저 주민의 신고가 결국 저 아파트 전체의 안전을 책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화재를 발빠르게 막아주셨던 저 아파트의 영웅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 앞쪽에 이중주차된 차에
이제 불똥 같은 게 떨어지고 있어서 119 신고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바로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전화하고 차 쪽으로 같이 가서 이제 뭐 호스 꺼내고 하는 거 뭐 보고 좀 도와드리고 그분 경찰관 분들한테도 차 위치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연기 너무 심하다고 나가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차 빼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끄는데 진압하는데 계속 다시 붙고 막 본네트에서 퍽퍽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분은 좀 연기 많이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재가 많이 이제 번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차량 자체로 이제 폭발은도 있었고요. 이 물을 뿌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잡히지 않았어요. 3층 지하 화재 현장으로는 이동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수차례 하는 바람에 이제 인명 피해는 다루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들의 행동이요. 에이, 다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곰곰이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작은 불꽃이 있었다면 에이, 누군가 신고하겠지. 아,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지금 가야겠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작은 화재 발생 상황을 그대로 넘기지 않고 제때 신고함으로써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불이 났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발화 지점 자체는 특정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주차된 차량의 엔진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발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견 발화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 외에도 소방서, 전문 차량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민 영웅분들한테도요, 경찰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데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불 난 차하고 옆에 있는 차하고 거리가 한 50cm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가 한 500대가량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었는데 초기에 이 화재를 발견하신 주민부에서 빨리 신고를 해주셔서 초기에 직원분께서 용감하게 나서주셔서 빨리 진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도 경찰에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감사장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아마 이제 울산 분들은 지금쯤이면 다 소문 파다해서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울산 시민, 이 해당 아파트의 어떤 영예만 높인 게 아니라 울산 시민분들의 자긍심을 이 두 분이 높여주신 거 아닌가. 이분들 칭찬 안 드릴 수가 없죠. 바로 최초의 신고, 망설임 없이 신고를 해주신 임주현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과 같이 발빠르게 소화전 호스를 꺼내 불을 끄신 관리사무소 직원분 최태윤 선생님, 정말로 두 분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람이요, 원래 하던 행동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뭔가 불길하잖아요.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오늘 검찰에 송치된 강윤성 얘기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거절하지 않는 겁니까? 마스크 벗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언론 보도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사실관계와 바르게 보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 사실관계와 다릅니까? 성관계 문제로 살해한 게 아닌데 처음에 이틀 동안 보도 제가 성관계 거부해서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수는 왜 결심하시게 되신 거예요? 살해한 동기 뭡니까? 아니,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발차기하고 막 몸싸움했던 그 강윤성 맞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번엔 욕설을 하고 발차기를 하는 등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취재진에서는 이번에 검찰 송치 앞두고 예행 연습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폭력적인 그런 행동에 대비해서. 돌발 상황 대비해서? 네. 아.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오늘은 보신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강윤성이 마스크를 벗고 현재 모습을 공개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네. 마스크를 벗고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강 씨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끝내 마스크는 벗지 않았습니다. 네. 현행 제도상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더라도 마스크를 강제로 벗길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세상에 참 아마 이것도 사상 초유일 거예요. 강윤성이 보여온 돌발 행동, 특히 폭력성 때문에 앞서 얘기 들으셨죠?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 중에 오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세상에 참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경찰이요. 검찰 송치 예행 연습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 경찰이 발차기로 해봤대요. 혹시라도 강윤성이가 실제 앞서 보여준 것처럼 기자들 향해 발차기를 했을 때 그 발이 어느 정도 올라오냐? 그리고면 기자들이 마이크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돼야 되느냐? 세상에 이런 웃지 못할 예행 연습까지 했는데 글쎄 결과적으로는 그 예행 연습이 일단 물거품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180도 다른 비교적 차분한 모습 보였어요. 관련해서 마스크도 벗지 않은 채 또박또박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획적으로 살했습니까? 보도 똑바로 하라고 김수환이 이야기했나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보도. 기자들이 보도를 엄청으로 하니까 그렇지. 사람의 진실을 알아야지. 기자들 당신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언론 보도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사실관계와 바르게 보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 사실관계와 다릅니까? 성관계 문제로 살해한 게 아닌데 처음에 이틀 동안 보도 제가 성관계 거부해서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강윤성의 모습 그리고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모습 앞서 발길질과 한 폭력성 그걸 보이지 않은 것도 달라졌지만요. 일단 외관상 모습에서도 당시에는 모자를 깊이 푹 눌렀었는데 오늘은 신상 공개 결정 이후에 모습에서 그런지 몰라도 모자는 쓰지 않은 채 대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을 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무엇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불만이었냐는 질문에 마치 작심한 듯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네, 직접 본인이 범행의 동기라고 밝힌 건데요. 사실 이거 역시 강윤성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살해한 동기가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금전적 문제였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감정적으로 격앙된 게 차분해졌을지 몰라도 사실 강윤성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자들 향해서 보도를 똑바로 해라, 진실을 정확히 알려라 했고 그게 잘못된 게 바로 사실은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금전 문제인데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요. 살해 동기를 떠나서 살해를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 자꾸 강윤성이 저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초점이 성관계가 아니라 금전이다라는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야, 이거 고도로 머리를 지금 시체말로 굴리는 느낌이에요. 뭔가 지금 교묘하게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강윤성의 모습, 강윤성이 호송차에 탑승하기 직전에 한 시민분이 아마 분노에 차셨을 것 같아요.
달려들으면서 이제 거친 표현도 썼는데 그때도 강윤성은 흥분하지 않고 끔찍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혹시 고도로 계산됐을까요? 그럼요. 계획됐다고 저는 봐요. 아하. 강윤성 입장에서는 본인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그걸 인지했을 거예요. 그거가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재판받게 되고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뭔가 반성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강윤성의 이중적인 모습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반성하는 듯하지 글 썼죠. 맞아요, 칼럼 맞아요. 썼죠. 그래놓고 나와서 몇 달 만에 또 살인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잔혹성 또는 뭐 범죄에 대한 어떤 잘못된 태도 이런 부분을 감추고 싶은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람들 앞에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처벌을 좀 더 약하게 받고 또 성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형량 이런 부분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하.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잔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안 보이고 뭔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 비난도 좀 줄이고 또 법정에서 본인이 다툴 때 처벌을 좀 더 적게 받으려는 그런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징역 15년을 살다가 지난 5월에 가출소하자마자 몇 달도 안 돼서 무고한 여성 2명을 연쇄살인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잡힌 이후에도 앞서 영장심사 받으러 갈 때 기자들 마이크 발로 차고 욕설도 내뱉고 그리고 엊그제 일요일 날은 모포 안 바꿔준다고 모포 바꿔도록 한 경찰한테 몸싸움도 했어요. 아주 무서울 것 없이 정말로 겁을 상실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 송치 모습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뭔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수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또 교도소에 경력이 많고 10대 이후로 교도소에서 산 기간이 기간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신변이 형사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정확히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도소화된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돌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눈에 띄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그게 나한테 불리할 거다. 그런 정도의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워낙에 뭐 전과가 많다 보니까 다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수정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강윤성의 머릿속에는 지금 아하 형량 줄이기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경찰에 따르면 강윤성이 이 조사 시 진술이 오락가락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시킨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 씨의 심리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첫 번째 살인 후에는 자포자기 상태로 너무나 손쉽게 두 번째 살인을 감행합니다. 그렇지만 자수를 할 때에는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자신의 과격한 생각과 행동을 거침없이 드러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그 희망을 부여잡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강 씨의 심리 오락가락 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180도 달라진 강윤성. 사실 경찰도 이 강윤성의 진심을 파악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프로파일러도 투입했어요. 그렇다면 그 프로파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고 그 결과는 언제쯤 접할 수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5일에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및 심리검사도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요? 경찰이 하는 이야기는 그 프로파일링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 아하. 그리고 사이코패스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네. 그것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일각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네. 강윤성의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는 네. 이번에 심리검사 결과에서 사이코패스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요, 오늘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강윤성을 신병 확보 9일 만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경찰은 만족스러운 수사 결과를 얻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윤성의 직업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들이 고객이 될 수 있는 화장품 판매업을 해도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강 씨의 직업이 이번 범죄와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강윤성과 피해자들이 출소 뒤에 알게 된 사이이며 또 이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지만 금전 문제로 인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네. 또 앞서서 강윤성이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범행한 것이 아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서 성폭행 피해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과 여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죄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경찰이 검찰의 신병을 송치하면서 강윤성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6개의 이름, 무려 6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저희가 이 관련 혐의를 쭉 들으면서 다른 건 다 수긍이 가고 납득되는데 살인 예비 혐의,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살인 피해자가 2명이 있는데 왜 살인 예비 혐의가 있을까요? 이 살인 예비 혐의가 왜 적용이 되냐면요. 강윤성이 지난달 26일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전에 다른 여성을 이미 유인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이 닿지 않아 범행 대상을 변경을 했던 건데 세상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해당 여성에게 강윤성은 바로 다음 날 또다시 연락을 취하기로 해서 몇 시간 뒤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 통화 과정에서 의사소통 착오로 장소가 엇갈려서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강 씨의 통화 내역이 포착이 돼서 경찰이 조사를 한 차례 진행을 했는데 해당 여성은 경찰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뻔했다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윤성이 이 여성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던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제 강윤성은 재판을 앞두게 될 텐데요. 세상에 들어보세요. 강윤성이 만약에 제 발로 자수하지 않고 지금도 어딘가로 활보했다면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자, 앞으로의 이 상황도 뉴스파트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있다고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마창진, 지금도 안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마창진이 자신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아, 그래요? 도주 16일 만의 일인데요. 어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전남 장흥의 한 재래시장 인근입니다. 마창진은 근처를 배회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돼서 검거가 됐는데요. 네. 지금 경찰차가 도착해서 경찰 2명이 내리죠. 마창진은 손을 들고 경찰차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방을 순순히 내리고 엎드린 상태로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마창진은 자수하려고 했다.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16일 만이자 공개 수배 5일 만에 마창진의 도주국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천만다행이에요. 저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밤새 조마조마하셨을까요? 관련해서 검거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자를 근거하기 위해서 집중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가 골목길에서 불쌍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차를 댄 후 마창진이가 맞다는 걸 확신하고 검문하여 검거했습니다. 아주 처체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딱 봐도 이제 안 씻은 사람처럼 되게 수염도 많이 길었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본인이 자수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서 힘들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저항도 없었습니다. CCTV를 보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리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의아스러운 모습인데 아니 그럼 16일 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전자발찌를 훼손하고요. 가지산 기슭에 차를 버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 장흥보다 멀리 최대한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잡고 보니까요. 본인의 자택 5분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멀리 찾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름대로 머리 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집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검거 당시 가방 안에는요, 소주 3병, 물 3병, 그리고 바람막이 등이 들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하, 뭔가 자기의 주거지 은신처에 있는 경찰이 들이닥칠 거라고 예상하고 계속 밖으로만 나와 돌아다녔나 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별다른 뭐 거센 저항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순순히 응했어요. 보신 것처럼 마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행적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인계받은 보호관찰소는 그동안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 검거돼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찜찜해요. 혹시라도 16일 사이에 보름 넘는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한 건 아닌가 이 부분도 지금 석연치 않고 찜찜한 대목이고 걱정된 대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16일 동안 도주국을 벌였던 마창진 관련 혐의가 뭐였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마창진이 애초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 동안 복역했거든요. 아하. 2016년에 나온 후에 계속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네. 그 상태로 지난 7월 말에 또 다른 여성을 또 성폭행한 거예요. 네. 그런 혐의를 받은 거예요. 아하. 그렇게 고소가 돼서 지난 8월 21일에 수사를 받던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한 거였거든요. 아하. 그 이후부터 공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창진이 평소에 팔자걸음을 걷는다는데 이 주안점을 두고 정말로 경찰의 촉으로 유심히 관찰했던 그 덕으로 검거를 할 수 있었는데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한 거 이 죄가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등에 처해지고 이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등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 씨가 장기간 도주함으로써 사회에 공포감을 주었고 이 공무원들의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한 점에서 적어도 징역 2년 정도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말 이 일대에 사시는 분들 조금은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마창진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면 세상에 전자발찌를 찬 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전자발찌를 찬 한 30대 남성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을 했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4시 하얀 반소매 티와 슬리퍼를 신은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비틀비틀하네요. 네,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했다는 건데 이때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안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 이를 듣지 않고 보호관찰관과 몸싸움을 하다가 폭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자, 어떻게 저런 짓을 버젓이 할 수가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배 사러 밖에 나갔다가 깝깝해서 그 밖에 있는데 이따가 이제 보호관찰소 직원들하고 자 마주치게 돼가지고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외출 제한이 있어서 힘들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 아찔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30대 남성 A 씨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4월에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새벽 3시에 무단 외출을 감행합니다. 만취해서 자신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A 씨를 보호관찰관이 편의점에서 찾아내죠. 귀가하라고 지시했지만 오히려 A 씨는 보호관찰관 얼굴을 2차례 폭행합니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해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만취해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자 곧바로 유치장에
격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전자발찌를 찬 채 야간에 심야 시간에 돌아다니게 되면 이건 이 중죄인가요? 무거운 죄입니까 혹시? 무거운 죄입니다. 이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징역 1년 이하 등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네. 보호관찰관을 2차례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하.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최진봉 교수님 이럴 예. 거면 전자발찌를 왜 채웁니까?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 해당 남성은요, 무단 이탈이 이번이 5번째.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단 탈출해요.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제센터를 통해서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한들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습관을 벗어날 수 있겠냐는 네. 의문이 들고요. 앞서도 관찰관이 그냥 귀가세 이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폭행을 했으니까 다른 처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보호관찰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이 평균적으로 보면 17명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20명까지도 밀착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일단 해결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인원을 좀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무단 이탈을 했을 경우에 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있다는 범죄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사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있어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건 어떤 짓인가요? 예, 40대 남성 김 씨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과가 4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하고 지난해 12월에 출소했거든요. 네. 출소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20대 여대생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방송사 PD라고 사칭을 하면서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 여대생들을 자기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찾아가지는 못하고 외부 활동이 제한돼 있으니까 자기 집 근처로 불러서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사진을 달라, 만나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들으니까 안진용 기자님, 이게 한두 차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습적으로 범해지니까 관할 보호관찰소에서는요, 김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을 유인해서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김 씨는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벌여왔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보호관찰소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가 착수된 겁니다. 경찰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지만 김 씨가 단순히 여대생들을 유인해 만났다는 행위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네. 다만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김 씨의 경우에는 네. 여성을 유인해서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네. 이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기 때문에 이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검찰 단계에서도 지금 이 사람을 수사 중인데 그러면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지금쯤은 아이고 내가 좀 반성해야겠다 좀 이러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관할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찰소 측에서는 지금 불시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 남성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이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예의주시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나 이런 제도상의 한계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지점입니다. 전자발찌 관련해서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분들, 시청자분들은 이 과거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놓으면 그나마 추가 범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괴리감이 큽니다.
허점 투성이가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자발찌 관련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일단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죠. 정말 흉흉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좀 바꿔보는 차원에서 세상에 훈훈하고 따스한 감동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태어났던 국내에서 보고된 가장 작은 아이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288g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게 이름이 건우인데요. 신생아 건우 같은 경우 임신 24주 6일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일보다 약 15주 빠르게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체중이 288g이었고요. 키는 23.5cm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장기가 완성되지 않아서 상당히 호흡을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 3kg 정도 돼요. 아이고. 근데 지금 288g이니까 얼마나 적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게가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바닥 한쪽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조그만 아이인데 저 아이가 태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출산해 보신 분들 또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3kg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건우는 288g. 세상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10분의 1 체중이에요. 정말로 예정보다도 빨리 태어났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안진용 기자님 작게 태어난 걸까요, 세상에? 네, 건우의 부모님은 결혼 6년 만에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찾아온 축복이었는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임신 17주 차에 자궁 내 성장 지연으로 가망이 없다는 지연이 나온 거죠.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래 거주하고 있는 경남 함안에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게 되고요. 병원 의료진은 태아 상태가 위태롭자 24주 차인 4월 초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상황이 정말 급박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은 진행이 될 건데 그런데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체중이 288g이다 보니까 수술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냐면 생존 확률이 1%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워낙 체구가 작다 보니까 단 몇 방울의 체열만으로도 빈혈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체구가 진짜 작잖아요. 네. 작은 주삿바늘이 아기 팔뚝 길이와 비슷할 정도였다고 어머, 하더라고요. 세상에. 굉장히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과정에서 심정지, 고혈압, 장염 등 위험한 고비도 여러 번 맞았다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저 아이한테 주사바늘 찌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세상에 저 모습을 보고 있는 건우의 엄마 아빠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세상에. 그런데 귀한 생명, 이 고귀한 생명 건우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정말 이 노력은 치열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24주 6일 만에 태어났고 처음 출생 체중이 288g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손바닥 정도의 사이즈 아가였어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반가웠지만 또 걱정이 또 많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살얼음처럼 가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괴사성 장염처럼 온 적도 있었지만 장이 천공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기가 또 잘해준 게 동맥관 개전증이라는 게 이렇게 작은 아기들한테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다행히 자기가 스스로 다쳐줬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데 의료진이 건우에게 해준 게 극진한 치료 말고 또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사람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의료진이 그 아기를 부를 때 288g으로 태어났잖아요. 네. 그걸 거꾸로 해서
88이라고 아기가 빨리 팔팔하게 건강해지라고 세상에. 그렇게 88이라고 마음을 담아서 불러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의료진의 이런 분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건우 엄마의 헌신도 있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건우 어머니가 거주지 경남 함안에서 매주 인류의 당일치기로 병원에 다녀갔습니다. 함안 서울 왕복 거리가 700km, 최대 10시간 거리인데 이 먼 길을 자주 오간 이유 다름 아닌 건우에게 먹일 모유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주치의에 따르면 특히 이른둥이에게 모유는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면역 성분과 성장 호르몬이 있어서 감염 예방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엄마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아이가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자신을 원망하잖아요. 세상에.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강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건우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모유밖에 없었는데 그거라도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면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극진하게 치료받은 건우. 다시 엄마 품에, 가족의 품에 안겼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그 과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체중 1kg가 넘어가던 생후 80일경 자발적 호흡이 가능해져서 인공호흡기를 떼게 됐고요. 생후 4개월 중반 때 드디어 인큐베이터를 벗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난 3일 치료 153일 만에 퇴원하게 됐는데 당시 몸무게는 2.1kg. 이 288g의 건우는요,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작은 아이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대박 사건.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288g으로 세상과 인사를 한 건우가 2.1kg. 대박 사건입니다. 건우 부모님과 주치 선생님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 잘 키워서 이렇게 받은 은혜 자기가 갚으면서 살 수 있는, 베푸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좀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 노력과 강사님들 노력 때문에 이렇게 잘 큰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요. 사는 게 그게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잘 사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우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의료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큰 희망과 선물을 줬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 희망이 없는 288g에서 88이가 돼서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죽을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저는 봐요. 저 어린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힘을 준 거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저 아이를 끝까지 잡아주고 모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매주 왔다잖아요. 정말 그런 희망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저 아이가 우리 모든 사회, 우리 모든 국민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그러니까요. 희망의 메시지가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건우야 정말 고맙다.